해마다 보는 이 장식을 해마다 보면 되면 이 장식을 감상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차례를 모시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비밀인가. 바쁘게 못하게 살아가는 나날을 이어주는 숨은 지하수가 아닌가. 먼 곳에서 가물거리며 다가오는 듯한 기도의 같은 것, 소식 같은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스러운 미련이야. 사방천지 모두 차단된 것 같은 멍멍한 이 세상에서 엄동설한의 겨울물처럼 숨쉬고 있는 기다림 같은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애절스러운 사랑이야. 무수한 사람들에게 채여 얼얼 방향을 잃고 허둥거리는 이룬공 벌레처럼 쳐진 자리에 아찔아찔 아찔거리는 기다림 같은 게 있다는 건 얼마나 보살 같은 따사로운 일이야. 보일 듯이 잡힐 듯이 틀릴 듯이 가까운 언 곳에 기다림 같은 것이 아른거리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그리움이야. 기다리는 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한 긴 벌이구나. 기다리는 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한 잘한다. 해마다 봄때 겨울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솜처럼 비쳐집니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주에서 생명을 만드는 귀여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답게 키우는 길.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벼색에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꾸며지며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뭇가지에서 물에서 불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벼색에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라서 어제 밤 올라타고 아침에 4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기억이 있습니다. 멋진 의상으로 또 남성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일부러 시남성을 전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집중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남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형광 평론가께서 존재 초월과 영원 추구의 시작이라는 점으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 이영권입니다. 시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 같네요. 반갑습니다. 시를 쓰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즐겁게 향수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놔도 관객이 들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시 전공자로서 상당히 행복한 그런 마음입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학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세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가급적이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이유는 이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홍용희 교수님이나 이제 오영혁 교수님의 그 페이퍼 내용하고 제 거라고 중복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생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존재 초월과 영원 추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퍼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 조병화 선생님의 시 세계를 보니까 이 존재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강하시다 그런 겁니다. 이때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유한자입니다. 유한자 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 아무리 잘났어도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죠. 아마 완전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신이죠, 신.
우리가 완전한 인간에 가장 가까운 건 아마 신일 거예요, 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신을 갈망하고 시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뭔가 무한한 것을 끝없이 또 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 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뭔가 인간이 유한하다는 그러한 느낌에서부터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사실은. 뭐 인간이 아무리 뭐 오래 살아도 100년, 요즘 뭐 좀 더 사는 것 같아도 뭐 1, 20년 더 사는 거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그거 참 공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한자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무한한 것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조병환 선생님의 시세계다라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 추구의 시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 시간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사실 필요한데요. 여기서 하여튼 순간적인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소제목을 철학계론일랑 말라라는 그 조병환 선생님의 식기절을 빌려서 썼습니다. 이제 원래 오늘 심포지움이 그 조병환 선생님의 시와 철학에 관한 그런 논의가 되겠는데요. 사실 시와 철학이라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뭐 촌수로 따지면 한 뭐 2촌 이내일 겁니다. 사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물음에 대한 끝없는 답을 찾아 나서는 거죠. 또 끝없이 묻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철학은 좀 관념적으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관념적인 언어로. 근데 시는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념적인 것을 실감하는 데는 시처럼 또 좋은 게 없어요. 그들은 뭐 철학과 교수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고 봐요. 그 관념적인 언어를 가지고 끝없이 그런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나 그분들보다는 우리 이제 문학을 하고 시를 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 더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념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살을 붙여서 우리가 뭐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메타포 같은 걸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팍팍 와닿죠, 가슴에. 그게 시인이 너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시와 철학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조병환 선생님의 이 시, 목련화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시를 앞에 했습니다. 이걸 아까 이제 오영혁 교수님은 이걸 역설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이제 시와 철학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철학계론일랑 말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뭐 철학을 무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념적인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시적인 진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진술이 뒤에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계론보다는 뒤에 나오는 그 서러움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감정, 그런 목련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노래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병환 선생님의 어떤 시의 테마들이 보면 되게 어떤 존재의 문제, 어떤 허무의 문제, 초월, 영원, 뭐 유랑, 도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시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철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철학. 또 삶의 근본 문제들을 주로 많이 직접 작품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병환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철학과 상당히 친하신 그런 분이고 그런 시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뭐 영원의 세계를 추구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그 유한자 의식, 아까 말씀드린 인간으로서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명화 선생님은 뭔가 그 존재를 초월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무슨 도사가 돼서 막 나는 뭐 초월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건 아까 우리 오영혁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성찰한 다음에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약간 시적인 표현을 빌려서 존재의 허무 바람의 자리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생이라고 하는 건 흔히 불교 쪽에서 재행무상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서양 철학에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인간의 한계를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한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철학자, 과학자, 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서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때로는 뭐 종교에 기대서 종교적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는 예술에 기대서 예술을 통해서 또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 나름대로 과학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예술가들의 어떤 그 몫이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조명화 선생님의 시 속에는 그런 한계에 대한 의식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32쪽에 하루만의 우연이라는 시와 남남이라는 연작시의 16권 시에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생명은 모두 흘러간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삭는 이 존재의 세계, 삭는다는 거죠. 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보면은 쇠잔이라는 말도 있죠. 쇠잔해란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한 의식이다. 그 다음에 32쪽의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의식을 사람이라든가 인간 생명, 인생, 몸, 길, 바람, 뭐 구름 이런 시어들로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글이 초고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막 써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쓴 것은 아니고 그 2부를 제가 보니까 거기 통계가 다 나와요.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치면은 뭐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런 시어들 아주 빈도롭게 쓰이면서 인간의 유한자 의식을 보여주시고 있다. 33쪽에 보시면 소라라는 시 아주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읽으면은 사실은 조병환 선생님 시가 좀 관념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소라는 그런 관념성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이 허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소라라고 하는 그 메타포를 동원해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 시 중에 아주 형상화가 잘 된 그런 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언어가 이제 허무라든가 외롭다. 그러니까 허무와 고독입니다, 결국. 근데 조병헌 선생님의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하고 끝까지 고독하세요. 정말 끝없이 고독하고 끝없이 외로우신데요. 그것도 결국 인간의 한계의식을 성찰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33쪽 아래쪽에 야스퍼스의 그 한계 상황하고도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실존적 상황, 뭐 이런 것이 이제 한계의식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까 앞에서도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맞이하면서 느끼는 어떤 상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시될 시는 나보다 앞선 벗들에 관한 이야기. 아마 이 작품을 지으실 즈음에 뭐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 벗들이 이제 돌아가신 그래서 어떤 죽음의식 같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계의식, 인간으로서의 또 유한자의식을 계속
느끼는 데서만 이제 그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너머의 세계를 이제 지향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34쪽에 낮은 목소리로라고 하는 시의 15, 16번 시에 보면은 바람의 자리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어가 있습니다. 바람의 자리. 이 바람의 자리 어떤 경계, 삶과 죽음, 순간과 영혼의 어떤 경계의 자리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거쳐서 이제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5쪽에 보면은 3장의 먼 곳, 하늘의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지상과는 멀리 떨어진 저 하늘의 세계를 지향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유한자로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지향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시어는 역시 또 이 조병헌 선생님 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시어입니다. 그 하늘이라는 시를 직접 보시면요, 멀리 가고 싶은 하늘이다 하면서 끝에도 보면 소록탄처럼 반항처럼 주로 먼 곳을 본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유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너머의 먼 세계, 그러니까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자의 세계라면 저 하늘은 유한자의 세계죠. 그 하늘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걸 지향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 하늘을 향한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 하늘과 어떤 동일화의 욕망까지 나가는 시가 솔개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의 형상화 측면에서 좀 잘 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 살고 싶어라 라고 하고 있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과는 좀 더 적극화된, 비교해서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 더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인 하늘 지향 의식이 이제 나타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늘이 이제 좀 더 관념적인 언어의 영혼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요. 37페이지 보시면, 영혼이라는 시어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병헌 선생님 시에서. 보면 봄은 솔개의 눈알 속에서 이루는 인간이 영혼을 그리며 라는 말이 있고, 이에도 밤의 이야기 45번에 보면 영혼을 갈망한다 이런 말도 있고, 여기 죽음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소멸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쪽에 가시면 역시 이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시간의 어떤 이게 베르그송의 그 순수 지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1시간이 10분처럼 흘러가야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10분도 1시간 같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주관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제, 내일, 그 다음에 과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아까 오영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역설적으로 막 혼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39쪽에 보면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이렇게 융화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의 이야기 47번에 보면은요, 지금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죽어간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한 그 시간이다. 죽어간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한 그 시간, 죽어간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지금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죽은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한 그 내일이다. 이 오늘을 이제 초점화하면서 끝에 가면은
그리고 지금 너와 내가 잠시 같이 하는 이 오늘은 우리 서로 두고 갈 그 내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내일 이런 것들이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져서 오늘로 이게 초점화되는 그런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40쪽에 가시면 시간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시를 쓴다는 것,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순간에 불과한 인간의 존재를 영원의 시간 속에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어떤 변함없는 어떤 영원성을 지니고 있고, 그 시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영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병환 선생님은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통해서 유한자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늘이라는 그런 곳을 지향하는 관념적으로는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조병환 선생님의 시를 쓴 이유이고 조병환 선생님의 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글은 제가 굉장히 급하게 초고를 쓴 거기 때문에 좀 더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글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건 교수께서 전개적으로 연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강의표를 찍으시고 또 낭송을 들으셨는데 마지막 두 편 낭송 해드렸습니다. 수필가 정문희 선생님께서 인생은 혼자라는 말 밖에 시와 정옥 교수님께서 서로 그립다는 것은 이어서 낭송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말이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 외롭다는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치스러운 신사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보다 더 쓸쓸한 사람에게 쓸쓸하다는 시를 보낸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나보다 더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립다는 사연을 엮어서 보낸다는 것은 인생을 아직 모르는 철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나는 이렇게 아직 당신에게는 나의 말을 전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은 혼자라는 말 밖에. 서로 그립다는 것은 조병환. 살아갈수록 당신이 나의 그리움이 되듯이
나도 그렇게 당신의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가도 당신이 내게 따뜻한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나도 당신의 아늑한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옮겨 꿈이 되어서 외로워도 애롭지 않는 긴 인생이듯 인간사 나의 그리움, 당신의 그리움 서로 엉겨서 늙을 줄 모르는 달이 되고 해가 되고 쓸쓸해도 쓸쓸하지 않는 세월이 되었으면 서로 그립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함께 시낭송으로서 시사랑을 표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6월 14일에 이와 같은 행사가 이어져서 평화동 자치센터에서 다른 또 전문가들 모시고 조경한 문학세계 듣는 시간 또 마련됩니다. 여러분은 협조가 잘 되는 또 서로 낭송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나가시면 또 우리 안성 협회에서 또 낭송을 준비되어 있고 또 100일절 시상식이 해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